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췌장 랑게란스섬의 질병인 당뇨를 병리학 기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췌장의 기능을 먼저 알아볼게요. 췌장은 이자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판크레아스고요. 췌장은 혼합생임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분비샘에서는 소화액을 분비해서 췌간, 판크레아틱 덕트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 소화액을 십이지장인 샘창자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을 보조하게 되고요. 음식물이 소장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되죠. 또한 위로부터 생성화된 음식물이 넘어왔을 때 이것을 적정하게 폐하를 유지시켜서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 효소 활동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아밀라제와 리파제, 트립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십이장 내에 적정 폐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탄산염인 바이카보네이트도 분비가 됩니다. 알다시피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말토스와 같은 이당류로 분해를 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게 되고요.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전환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중탄산염은 염기예요.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고요. 효소 활동에 적합한 알카리성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췌장의 내분비섬은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직접 혈액 속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을 조절해서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죠.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의 반대작용을 해요.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는 기량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작동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슐린은 우선은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혈중의 포도당이 높아졌을 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로 넣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죠. 혈당을 낮출 때는 포도당을 조직 세포 내로 이동시켜서 에너지 대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인체에 들어와서 소화효소에서 흡수가 될 때고 혈중으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액 내에는 포도당이 많아질 테죠. 이렇게 되면 이자에서는 인슐린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혈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들이 인슐린인데요. 이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대사 활동에 활용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혈중의 포도당을 조직 세포 내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세포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인체 활동에 활용이 되고요. 여분의 포도당은 간과 지방, 근육세포 등에 들어가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랑게르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인체가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높이냐 하면 앞서 인슐린이 간이나 근육세포 등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이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혈액 내로 방출을 해서 낮아진 혈당을 높이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나 심장에서 포도당이 sinh 생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운동과 같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일을 하게 되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 쓰겠죠. 그러면 혈당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감소한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췌장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중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요. 포도당 농도를 높여서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내 조직 세포는 포도당을 1차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인체 내에 포도당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인체 세포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가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체내 포도당이 부족해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체내 포도당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우선은 근육과 간에 이전에 저장해 놓았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체내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저장된 글리코겐은 모두 소진이 될 테고요. 이런 경우에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할 때 케톤바디라고 하는 케톤체가 만들어집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포도당으로 전환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 부족할 때도 체내에서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돼서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세포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케톤 바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인체 내 포도당이 계속 부족하거나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는 케톤 바디라고 하는 케톤체가 계속 생성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케톤체는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요. 케톤체의 일부인 아세톤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이렇게 케톤 바디가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될 때는 아세톤 향과 같은 과일향이나 단내가 나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에 케톤산증이 되기 쉬운데요. 이것은 혈액이나 호흡, 소변에 케톤이 배출되는 상태로서 대사성 산증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뇨를 살펴볼 건데요. 당뇨는 진성 당뇨와 임신성 당뇨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성 당뇨는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1형 당뇨, 타입 1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해요. 이 경우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예요. 말 그대로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하고요. IDDM이라고 약어를 씁니다. 약어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1형 당뇨의 병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보게 되면 제1형 당뇨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선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슐린 생성이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된다 그래도 거의 눈곱만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받아야 되는 그런 당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1형 당뇨는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제2형 당뇨보다는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당뇨가 어린 시절에 발병을 해서 예전에는 소아당뇨라고 했지만 지금의 공인된 용어는 제1형 당뇨 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자가 면역 반응이죠. 면역 체계가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게 되고 인슐린을 생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특정 HLA 유전자, HLA 유전자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하죠. 이 HLA, 인간 백혈구 항원은 인체의 RBC만 제외하고 모든 유핵세포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 중에서 HLA-DR, HLA-DQ 돌연 변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스트레스 등인데요. 이런 것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다음에 항체가 생성이 될 텐데 이 항체가 자기 항원을 공격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리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HLA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이러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지 바이러스 감염이 가해지게 되면 이 감염에 대해서 면역계가 반응을 하게 되고 항체를 생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 항체가 췌장의 베타세포의 HLA 유전자를 비자기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파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베타세포는 모두 파괴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인체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고 항상성이 깨지게 돼서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앞서 얘기했듯이 25세 이전의 어린이나 젊은이에게 갑작스럽게 발병을 하게 되고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인슐린 주사를 시행해 줘야 합니다. 제1형 당뇨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는데 단뇨나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죠. 다음 지속적인 갈증이 일어나고 다시 과도한 식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체중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있고요. 시력이 저하되는 이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케톤산증, DKA라고 해요. 다이아베티스 케토엑시도시스의 약어인데요. 이러한 케톤 산증인 데저슨 산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대사에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대사산물이잖아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해서 케톤 바디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게 체내에 축적되어서 케톤 산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의 심각한 급성 합병증은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당뇨병성 혼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쇼크입니다. 당뇨병성 혼수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베틱 코마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인슐린 투여량이 불충분해서 그러면 고혈당이 되겠죠? 이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고혈당 상태가 되면 환자는 드라우지한 상태가 됩니다. 졸려하고 깔아져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을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환자는 고혈당증을 나타내고요. 단뇨나 다음 및 다갈 그리고 탈수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케톤 산증이 있죠.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아세톤 향과 같은 단내가 나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원인이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거고요. 탈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수액을 주입해서 조절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인슐린 쇼크는 이것도 급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한 당뇨병성 혼수와는 반대로 너무 많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너무 섭취하지 않아서 또는 너무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형 당뇨 환자가 너무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세포 내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혈당이 떨어지겠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발한 또는 어지럼증, 진전, 손 같은 것이 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환자가 혼돈, 컨퓨전이라고 하죠. 혼돈이 있거나 그리고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혼수, 코마 상태로 이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투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사용되어져야 되죠. 포도당을 주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혼수 상태로 빠지거나 그러면 응급처치도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제1형 당뇨의 진단 방법은 혈당 검사나 경구당부화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경구당부화 검사는 경구 포도당 검사라고도 해요.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OGTT 대문자로 쓰는데 읽을 때는 오랄 GTT라고 읽습니다. 경구당부화 검사는 최소 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요. 공복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포도당 검사를 시행해서 정상 레벨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A1c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앞에 HB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약으로 쓴 거죠.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포도당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적혈구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간 평균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제1형 당뇨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내의 인슐린 자가 항체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중재 방법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요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매일 주사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죠. 경구로 인슐린을 투여할 수는 없는데요. 이 이유는 소화액에서 인슐린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만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혈당을 모니터링 해야지 되고요. 적절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을 하고 혹시 당뇨가 발병을 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서 조기 발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성 당뇨는 제2형 타입 2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인데요. 제1형 당뇨와 구별해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합니다. Non 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라고 해서 NIDDM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Non-IDDM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제2형 당뇨는 인슐린 효과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서 발생하는 당뇨죠. 제1형 당뇨보다 더 흔히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당뇨 환자는 대부분 이 제2형 당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 중년 이후에 발병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만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2형 당뇨의 발생 기전은 보통은 베타세포의 기능적 소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적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세포가 너무 많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제는 너무 지쳐서 인슐린을 그만 분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베타세포 기능이 저하되어서 분비된 인슐린 기능도 저하되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도하게 탄수화물 섭취하는 경우에 췌장의 베타세포는 흡수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혈액 내에 많이 있을 테고요. 이것을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 내로 들여보내야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과도하게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일을 계속 많이 하게 되겠죠. 기계로 치면 일을 많이 할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죠. 결국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장이 나서 손상되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인체에 들어온 포도당을 다 해결할 수 없겠죠. 결국 남은 포도당은 신세뇨관으로 가서 다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에 과부담이 일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나 간 지방세포가 인슐린 작용에 둔감해지는 상태여서 혈당을 자신의 세포 내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식사를 해서 혈액 내에 포도당이 높아지게 되죠. 이 포도당은 세포 내에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인슐린이죠. 췌장에서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이 세포에 인슐린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것을 열쇠와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잠겨져 있는데 인슐린이 이 문을 열어야지만 이곳을 통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상태예요. 포도당은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인체에 필요로 한 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부족해지는 상태가 생기면 제2형 당뇨로 발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도 가족력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 내에 당뇨가 많으면 자녀들도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요. 비만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고혈량 식단을 자주 한다거나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 또는 췌장을 수술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에도 제2형 당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증상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것은 이미 당뇨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에서도 당뇨, 다음, 다식과 같은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이나 시력 저하,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것, 말초 감각 이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미세혈관 장애나 대혈관 장애로 매우 위험한 당뇨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대한당뇨협회 진료지침 기준을 보게 되면 최소한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다음에 측정했을 때 포도당을 공복시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정상은 100mg/dL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9까지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최하위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당뇨 공복혈당 정상 기준은 70부터 99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125까지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126mg/dL 이상을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식후 혈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상은 140mg/dL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39까지가 정상이 되겠죠. 140부터 199mg/dL까지를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mg/dL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방아혈색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 미만, 그러니까 5.6%까지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7에서 6.4%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이고 6.5%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공복혈당은 식전에 혈당이 높은 상태죠. 아까 살펴봤을 때 100에서 125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HbA1c는 5.7에서 6.4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내당능 장애는 식후 2시간 혈당이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하죠. 140에서 199까지를 내당능 장애라고 하고요. 이때 HbA1c도 5.7에서 6.4까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공복혈당 장애만 있거나 내당능 장애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당뇨 전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당뇨 전 단계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보다는 두 가지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가 동시에 있을 때가 조금 더 당뇨로 진행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을 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활습관 교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해야지 되죠. 그리고 밀가루나 설탕과 같은 단순당은 피해야지 되고요. 음료수나 과자류 같은 곳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당뇨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비만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굶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을 이용해서 근육과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활습관을 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경구 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구 약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든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당뇨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당 강화제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이나 경구 약물 투여로 혈당이 잘 조절되다가 어느 순간 혈당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던가 아니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 등이 생기게 되면 경구 약물 투여로만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슐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혈당 측정을 해서 혈당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인슐린을 2번 이내로 아침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정도 맞는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매일 한 번 이상은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게 좋겠고요. 인슐린을 하루에 2번보다 더 많이 주사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매일 3회 이상 자가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 자가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져 있죠. 이 연속 자가 혈당 측정기는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위쪽 팔 같은 곳에 부착을 해 놓으면 핸드폰으로 한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이 측정돼서 전송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꾸준히 매일 어느 정도 혈당인지 알 수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HbA1c, 당화혈색소 같은 것도
추정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매일 주사침에 찔려야 되는 두려움도 없이 혈당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혈색소인 HbA1c도 1년에 한 4번 정도 2,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측정을 해서 평균적인 혈당 농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간호중재미 예방법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배운 병리적 기전을 알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간호중재를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도를 조절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균형 잡힌 식단 중요하겠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이 있어야지만 포도당을 세포 내로 가지고 가서 에너지 대사에 활용을 하고 잉여 포도당이 생기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것은 인체에서 허벅지의 근육이 가장 크고 이곳에 포도당을 많이 가져가서 에너지 대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혈관 내부의 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고 이것을 인체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계속 수복하려고 할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될 테고요. 이 상태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탄수화물 대사에 잘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상 지질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나 흡연 같은 경우도 혈관 내부세포를 손상시켜서 염증 반응을 과다하게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서 제2형 당뇨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가 조절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당뇨 합병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뇨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구분해서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 유병 기간이 길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망막에 발생하는 당목병성 망막증이죠. 망막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생혈관을 형성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당뇨 신장병증입니다.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당뇨성 신경변증인데요.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 이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선 발생 부위는 눈의 망막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망막에 부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망막을 사진 찍어보면 이런 상태로 손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허혈에 의해서 망막에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혈관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계속 수복이 되게 되면 흉터 반응도 형성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증상은 망막의 부종이나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요. 비문주, 눈앞에서 날파리 같이 이상한 것듯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두 번째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장병증입니다.
발생 부위는 신장의 사구체에서 일어나겠죠. 고혈당으로 사구체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리 기전을 보게 되면 고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신장으로 고삼투성에 의해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장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면 정수압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신장의 사구체 역할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장 사구체가 일을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이러한 상태는 사구체나 사구체 기저막을 반응에 의해서 비후가 되게 만들고요. 세포의 기질이 축적이 되면서 사구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구체 여과 장벽이 약화되면서 원래는 재흡수해야 되는 단백질, 특히 알부민의 성분들이 재흡수되지 않고 신장을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단백뇨, 알부민뇨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증상은 알부민뇨죠. 미세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 성분이 관찰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점차 신기능이 저하가 되면 심한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 Chronic Renal Failure라고 하고요. CRF라고 하는데 이 CRF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기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게 되면 당뇨병이 굉장히 큰 비율이 있죠. 그 외에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의 질환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압도적으로 당뇨병이 말기 신부전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발생 부위는 말초신경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세포의 대사 이상이 발생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경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고 결국 신경의 혈류가 감소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신경의 신호전달 기능이 감소되어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인체 원위부, 하지 같은 곳이죠. 대칭성으로 다가이성 신경병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라고 하면 양쪽에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양측 하지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통증은 밤에 악화되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밤에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지의 감각 이상 같은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하지의 손상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상이 잘 치료되지 않아서 당뇨병성 발인, 족부궤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도 발생한다 그랬죠. 하지에 바르는 고유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소실이 되게 되면 보행 시에 균형 이상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또 낙상 위험도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에 지속적으로 저린 증상도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현기증 같은 것이 일어나거나 의식소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낙상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2차적인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죠. 이곳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손상이 또 수복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동맥경화증이나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동맥경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심하게 발생을 해서 심혈관계나 말초혈관계에 이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은 고혈당 외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뇌혈관 합병증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혈관 합병증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허위성 심질환에서 배웠을 텐데요.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나 불안정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그러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이 나타나게 되죠. 고혈당으로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에 죽상경화증이 발생이 되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을 하거나,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완전히 폐색되어서 심근세포의 허혈과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심근개사를 일으켜서 인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발생도 높아지는데요. 발생 부위는 뇌혈관이죠.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나 혈전이 형성되어서 실제적으로 뇌세포로 허혈이 발생을 하고요. 저산소증에 의해서 뇌세포가 괴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괄성 허혈 발작은 트랜지언트 이슈미క్ 어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어로 임상에서는 TIA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적어져서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신경학적 증상이 잠깐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간과하고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 조만간에 뇌졸중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 허혈 발작을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방치되는 경우에 뇌경색으로 진행해서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뇌혈관 합병증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데요. 뇌졸중은 뇌경색, 세레브랄 인팍션과 뇌출혈, 세레브랄 헤모레이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허혈성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에 손상이 돼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뇌조직에 충분한 혈류가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줄어들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조직이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뇌혈관 CT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손상돼서 출혈이 뇌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이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 대혈관 합병증은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의 동맥에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 동맥경화나 혈전 등이 생기게 되고 하지의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20%는 당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혈당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죽상경화성 변화가 생기게 되죠. 결국 동맥혈관은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 하지로 가는 말초 혈류량이 감소하고요.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 하지의 저산소증에 의해서 조직 세포들은 손상받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 괴사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인 파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아저씨처럼 걸어가다가 다리에 저린 증상과 당기는 증상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죠. 쉬게 되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가지만 다시 하지에 쥐가 오듯이 당기는 증상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헐적 파행 증상은 휴식을 하면 증상이 바로 호전되죠. 하지만 이런 증상을 간과하고 그냥 지내게 되면 결국 하지로 가는 혈류가 더욱더 감소돼서 하지의 괴사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를 절단해야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이곳에 염증 반응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발목 상한지수, 앵클 브라키얼 인덱스, ABI를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발목 상한지수, ABI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BI는 하지동맥에 폐쇄가 있는지 확인하는 생리적인 진단검사고 비침습적이면서 통증이 없고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상완에서 수축기 혈압을 재고요. 발목에서 수축기 혈압을 잰 다음에 발목 수축기 혈압을 상완 수축기 혈압으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들도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목의 혈압은 상완의 혈압과 같거나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ABI를 해석해 보게 되면 정상은 1.1에서 1.3,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상완의 혈압과 발목의 혈압이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I가 1.3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의 혈압이 높아진 거죠. 발목에서 높게 혈압이 측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지 동맥의 석회와 때문에 하지 동맥이 딱딱해져 있거나 팔 동맥에 협착이 발생한 경우가 ABI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은 하지 동맥이 협착되거나 폐색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발목에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발목 수축기 혈압과 상완 수축기 혈압을 보게 되면 0.9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이 경우는 하지 동맥이 좁아진 경우, 0.7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하지 동맥이 완전히 폐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상완에서는 114가 측정이 되었고요. 발목에서는 132가 측정되었어요. ABI는 발목 혈압을 상한 혈압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131을 114로 나누면 1.16이 되겠어요. 정상이죠. 좌측도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발목의 혈압인 127을 상한 혈압인 112로 나누면 1.11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목의 혈압이 8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상한은 똑같이 114였고요. 이것을 나누어 보게 되면 0.7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지 동맥이 완전히 폐색되어서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아주 심각한 형태로 발생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병리 기전을 중심으로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병인을 살펴보고 병인에 따라서 증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고요. 진단 방법, 치료와 중재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